장관을 보고도 경례는커녕 취식이라. 군기가 대단하군. 소소, 계급, 성명. 원리원칙이 전부였던 한중령이 육군 군수사령부 휴게실에서 낯선 여군의 군기를 지적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군이 바로 몇 시간 뒤 자신의 모든 것을 쥐게 될 신임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군 통합기지 자운대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규율과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대한민국 육군 군수지원의 심장부인 육군 군수사령부 본청 건물은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받아 위압적인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군수사령부 군수운영처 작전장교 황정필 중령은 그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몸에 밴 군인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 서류들은 칼로 자른 듯 각이 잡혀 있었다. 그에게 군대란 곧 각이었고 군기였으며 흔들림 없는 상명하복의 결정체였다. 중령님, 오늘 아침 커피는 과테말라 안티구아입니다. 부관인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황정필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매일 아침 사령부 내 장병 복지회관 카페에서 가장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것은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그의 깐깐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과도 같았다. 김대위, 오늘 오전 브리핑 자료 최종본인가?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최종 검토 마쳤습니다. 좋아. 미리 한부 출력해서 내 책상 위에 올려두도록. 황정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의 지시는 언제나 명확했고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부하들은 그를 어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빈틈없는 업무 처리 능력을 존경했다. 30년 가까운 군 생활 동안 오로지 정통 군인의 길만을 걸어온 그에게 유연함이나 관용 같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규율이 무너지면 부대가 무너지고 부대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자 신념이었다. 커피 잔을 들고 복도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보폭을 유지했다. 그의 시선은 복도를 오가는 장병들의 복장과 용모를 날카롭게 훑었다. 전투와 끈이 조금이라도 풀려 있거나 베레모의 각이 흐트러진 병사를 발견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가 향한 곳은 본청 1층에 위치한 장병 휴게실이었다. 원래는 병사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간부들이 잠시 머리를 식히는 장소로 더 자주 이용되었다. 황정필은 이곳에서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만의 의식이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기 전 스스로의 군기를 다잡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휴게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랐다. 평소라면 이른 시간이라 한산해야 할 공간에 낯선 인형이 앉아 있었다. 단정한 전투복 차림의 여군이었다. 계급장은 전투복 상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짧게 자른 머리와 다부진 어깨는 영락없는 군인이었다. 그녀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갓 구운 크루아상과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너무나도 평온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황정필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졌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저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간부가 있었던가? 더군다나 휴게실 내 취식은 암묵적으로 금지된 사항이었다. 병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군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황정필은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지만 여군은 전혀 개의치 않고 커피 향을 음미할 뿐이었다. 어느 부서 소속인가? 차가운 금속성 음성이 휴게실의 고요를 깼다. 여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단한 표정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황정필은 어이가 없었다.
감히 중령인 자신에게 누구냐고 반문하다니. 군수운영처 작전장교 황정필 중령이다. 다시 묻지. 소속과 계급, 성명을 밝히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권위가 실려 있었다. 웬만한 초급 장교나 부사관이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기세였다. 하지만 여군은 놀라는 기색 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정필 중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지금 내 말을 못 들었나? 여긴 한가롭게 빵이나 먹으며 노닥거리는 곳이 아니야. 당장 소속과 이름을 대지 않으면 복무규율 위반으로 조치하겠네. 황정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 여군이 군기를 뒤흔드는 잘못된 예시 그 자체로 보였다. 여군은 그런 황정필을 잠시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도 조소도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묘한 미소였다. 제 이름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중령님. 그 말을 남기고 여군은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신 뒤 깔끔하게 자리를 정리하고 휴게실을 나섰다. 황정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당혹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감히 중령에게 저런 태도를 보인 여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는 오늘 아침의 불쾌한 만남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전 10시 정각 군수사령부 대강당은 전 부대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사령관 이취임식이 거행되기 때문이었다. 삼성 장군인 전임 사령관이 임기를 마치고 합참으로 영전하면서 새로운 사령관이 부임하는 날이었다. 황정필 중령은 장교석 앞줄에 서서 연단을 주시했다. 아침에 불쾌했던 기억은 잠시 잊은 채 새로운 지휘관이 어떤 인물일지 나름의 추측을 하고 있었다. 을의 군수사령관 자리는 군 내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남성 장군의 차지였다. 이번에도 분명 그럴 것이라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의장대의 쩌렁쩌렁한 군악대 연주와 함께 이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 엄숙한 절차가 이어졌다. 마침내 신임 사령관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단상에 선 인사참모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쳤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를 이끌어 가실 신임 사령관 서지수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서지수?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게다가 소장? 중장이 아니라? 황정필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순간 장내의 모든 장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단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 사람이 힘찬 걸음으로 연단 중앙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었다. 황정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연단 위로 올라서는 인물은 다름 아닌 오늘 아침 휴게실에서 그에게 곧 알게 될 것이라 말했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그녀는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즉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은 그녀의 다부진 체격과 어우러져 강인한 인상을 풍겼다. 강철 나비라는 별명으로 군 내에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이름을 알려온 서지수 소장이었다. 육사 출신이 아닌 학사 사관으로 임관하여 여성이라는 한계와 비주류라는 편견을 오로지 실력 하나만으로 뚫고 별을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황정필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아침에 자신이 했던 무례한 언행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소장, 그것도 야전부대가 아닌 군 전체의 군수 지원을 책임지는 군수사령부의 수장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서지수 소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가득 메운 부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황정필에게 머무는 듯 했지만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랑스러운 육군 군수사령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신임 사령관 소장 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면서도 따뜻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거창한 약속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통과 신뢰입니다.
소통? 신뢰? 황정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었던가. 지금까지 우리 군은 위계와 질서를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직된 위계에 기댄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소통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은 계급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를 셔주며 함께 성장하는 데서 나옵니다. 서지수 소장의 연설은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각과 군기 대신 존중과 성장을 이야기했다. 젊은 장병들의 눈빛이 조금씩 빛나기 시작했다. 반면 황정필을 비롯한 일부 영관급 장교들의 표정은 굳어만 갔다. 저것은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저는 여러분의 사령관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까지 듣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없애고 비효율적인 절차는 혁신하겠습니다. 장병 여러분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우리 군수사령부를 대한민국 국군 최고의 스마트 로지스틱스 허브로 만들어 갑시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특히 젊은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황정필은 마지못해 손뼉을 치면서도 굴욕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단지 신임 사령관에게 찍혔다는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다운 군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거대한 위기감을 느꼈다. 서지수 소장. 그녀의 등장은 황정필 중령에게 그리고 육군 군수사령부 전체의 거대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지수 소장이 부임한 이후 군수사령부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불필요한 의전과 보고였다. 서 소장은 내게 보고하기 위해 밤새워 보고서를 꾸미지 마라. 그 시간에 장비 하나 더 점검하고 부하들과 차 한 잔 더 하라고 공언했다. 그녀는 화려한 파워포인트 보고서 대신 핵심만 담은 한 장짜리 메모 보고를 선호했으며 수시로 예하부대와 실무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령관 주재 회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대신 실무자 중심의 토론이 활성화되었다. 계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정책에 반영되었다. 병사들의 생활관 시설 개선, 초급 간부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 경감, 군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변화들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특히 젊은 장병들은 열광했다. 강철 나비라는 별명 대신 소통의 여왕, 지수 누님 같은 친근한 별명이 SNS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아침 휴게실은 더 이상 간부들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서 소장의 지시로 다양한 종류의 빵과 음료가 비치되었고 병사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쉼터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황정필 중령에게 서지수 소장의 방식은 군 기강 회의 그 자체였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의 극도의 불쾌감을 느꼈다.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회의 시간에 말단 소위나 하사가 자신의 의견에 반박이라도 할 때면 그는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졌다. 이게 군대입니까? 동아리입니까? 어느 날 저녁 황정필은 동기인 군수계획처 이재준 중령과 술잔을 기울이며 불만을 터뜨렸다. 요즘 애들은 군기가 빠져서 큰일입니다. 사령관님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어요. 이러다 전쟁 나면 명령 체계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재준 중령이 조심스럽게 그를 말렸다. 황 중령 말 조심하게. 벽에도 귀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대 분위기 좋아진 건 사실이지 않나? 애들 표정도 밝아지고 일 처리 속도도 예전보다 빨라졌어. 그건 기강과 맞바꾼 허상일 뿐이야. 군대는 편한 곳이 아니야. 힘들고 어려워야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라고. 황정필의 신념은 확고했다. 그는 서지수 소장이 부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특히 자신에게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서 소장의 태도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 취임식 이후 그녀는 황정필에게 아침의 무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차라리 불러서 질책이라도 했다면 속이 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무관심은 그를 더욱 비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불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휴게실에서 김민수 상병이 동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 김 상병은 평소 복장 상태가 불량하고 행동이 가벼워 황정필이 눈여겨보던 병사였다. 아니나 다를까 전투와 한쪽 끈이 살짝 풀려 있었다. 황정필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 상병에게 다가가 고함을 질렀다. 김민수 상병,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어. 전투와 꼴은 이게 뭐고. 군인 정신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김상병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황정필은 이 기회에 느슨해진 군기를 바로잡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다. 당장 연병장으로 나가서 완전 군장하고 20바퀴 실시한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지. 바로 그때였다. 제가 휴식을 지시했습니다, 중령님. 휴게실 입구에 서 있던 서지수 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황정필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령관님. 김민수 상병은 어제 야간 물자 하역 작업으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포상 휴식을 지시한 겁니다. 혹시 문제가 됩니까? 서지수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황정필은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다. 아닙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서 소장은 김상병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상병, 신경 쓰지 말고 푹 쉬게. 고생 많았네. 그리고는 황정필을 향해 돌아섰다. 황정필 중령님, 잠시 제 방으로 오시죠. 사령관실에 들어서는 황정필의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서지수 소장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중령님, 규율은 약한 자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대원 모두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중령님의 그 규율이 부하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존경심을 동반한 복종이 아닌 두려움에 기반한 굴종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황정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중령님의 군인으로서의 경력과 능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틀렸습니다. 부하들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전우입니다. 사령관실을 나오는 황정필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서지수 소장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군인 인생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부정이었다. 두고 보자, 서지수, 당신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그의 마음속에서 검은 앙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바로잡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서지수 소장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그날 이후 황정필 중령의 세계는 더욱 고립되었다. 부하들은 그를 이전보다 더 어려워하며 피했고 동료들조차 그의 굳은 표정 앞에서 말을 아꼈다. 그의 사무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30년 군 생활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서지수 소장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인물이며 자신은 그 위험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보루라는 비뚤어진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거대한 군수 사령관을, 그것도 흠잡을 데 없는 강철 나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동지가 필요했다. 그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서 소장의 개혁에 불만을 품은 인물, 현상 유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싶어하는 인물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레이더에 가장 먼저 포착된 인물은 군수지원처 보급과장 김도윤 소령이었다. 김소령은 야심가였다. 그는 누구보다 빨리 진급하여 별을 다는 것이 목표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며 라인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서 소장의 소통과 수평적 문화가 기존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 자신의 진급 로드맵의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황정필은 퇴근 후 인적이 드문 부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김도윤을 불러냈다. 김소령, 요즘 부대 돌아가는 꼴이 어떻게 보이나? 황정필이 소주잔을 채우며 운을 뗐다. 김도윤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저희 같은 중간 간부들은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든 걸 토론으로 결정하려 하니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위계가 무너지고 있어. 상급자의 지시보다 병사 하나의 푸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지금의 현실이야. 황정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김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본론을 꺼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조치가 필요해. 서지수 사령관 저분은 군인이 아니라 이상주의자야. 군대는 이상으로 지키는 게 아니네. 김도윤은 침을 꿀꺽 삼켰다. 황정필의 말뜻을 모를 리 없었다. 이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솔깃한 제안이기도 했다. 만약 황정필과 손잡고 서지수라는 거대한 산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 공은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중령님,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김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칼에는 칼로 맞서야지. 하지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급소를 찔러야 해. 황정필은 서지수 소장의 과거를 파헤쳐 약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기 마련이다. 그는 자신의 수족처럼 아끼는 부사관, 군수운영처 행정보급관 최민준 원사를 떠올렸다. 최 원사는 20년 넘게 황정필을 따라다니며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온 충직한 부하였다. 정보력 또한 웬만한 정보부대 못지않았다. 김소령이 내 옆에서 바람을 좀 잡아주게. 다른 영관급 장교들 여론도 좀 살피고. 나는 나대로 움직이겠네. 그날 밤 황정필과 김도윤은 은밀한 동맹을 맺었다. 군수사령부의 심장부에서 사령관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황정필은 자신의 사무실로 최민준 원사를 불렀다. 최 원사, 자네에게 은밀하게 알아봐줬으면 하는 게 있네. 황정필은 보안 유지를 위해 부관도 내보낸 채 문을 닫았다. 최 원사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네, 중령님.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서지수 사령관님, 그분의 과거에 대해 아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샅샅이 파헤쳐보게. 특히 대령 시절 제2군수지원여단 참모장으로 근무했을 때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최민준 원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현직 사령관의 뒷조사를 하라는 지시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발각될 경우 군복을 벗어야 할 중대 사안이었다. 중령님, 어째서? 이유는 묻지 말게. 이건 부대의 미래를 위한 일이야. 자네는 나를 믿나? 황정필의 강압적인 눈빛에 최 원사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황정필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 아들이 큰 병을 앓았을 때 황정필이 백방으로 수소문에 최고의 병원을 연결해주고 병원비까지 남몰래 보태주었던 것이다. 그에게 황정필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도 같았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 원사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령관실을 나섰다. 며칠 후 그는 육군본부와 예전 근무지 인맥을 총동원하여 서지수 소장의 과거 행적을 담은 자료들을 황정필에게 보고했다. 자료는 놀라웠다. 서지수 소장의 군 생활은 그야말로 흠결 하나 없는 퍼펙트 그 자체였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근무 평정은 언제나 최상위였으며 부하들의 신망 또한 두터웠다. 황정필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다인가?
뭔가 더 없을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중령님. 그런데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최 원사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3년 전 서지수가 대령으로 이군지여단 참모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사건 기록이었다. 당시 여단 내 군납 비리 사건을 직접 지휘하여 조사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김모 상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정필의 눈이 번쩍였다. 자살 사건? 계속 말해보게. 이 사건으로 인해 서지수 대령은 과잉 수사 및 부하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한직인 육군교육사령부 교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습니다.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황정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지휘관. 이것만큼 치명적인 약점은 없었다. 하지만 최 원사의 다음 말이 그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반년 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죽은 김상병은 사실 공범이었고 주범이었던 군수과장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서지수 대령은 모든 혐의를 벗고 복권되었으며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부대를 안정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다음 해에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서지수의 오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강직함과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해준 훈장이 된 셈이었다. 황정필은 허탈감에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제기랄. 도무지 빈틈이 없는 여자로군. 그는 최 원사를 물러가게 한 뒤 김도윤 소령을 불렀다. 자초지종을 들은 김도윤은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중령님, 왜 실망하십니까? 이건 오히려 더 좋은 먹잇감입니다. 무슨 소린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끝난 사건인데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자극적인 의혹에 더 열광하는 법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서지수 때문에 병사 하나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김도윤의 말에 황정필은 무릎을 쳤다. 그렇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게 만드느냐였다. 강철 나비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냉혹함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진급을 위해 부하를 사지로 내몬 비정한 지휘관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죠. 어떻게? 다시 한번 최 원사를 움직이시죠. 이번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당시 부대에 떠돌던 소문을 수집하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면 서지수 대령이 증거도 없이 김상병을 범인으로 몰아붙였다거나 사건이 터진 후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 소문 한두 개만 있으면 보고서를 아주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김도윤의 제안은 교활하고 악랄했다. 하지만 서지수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는 황정필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달콤하게 들렸다. 그는 다시 최민준 원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 원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황정필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최 원사는 소문들을 정리해서 가져왔다. 김도윤의 예상대로였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서지수 참모장이 실적에 눈이 멀어 M1 병사 하나를 잡았다는 식의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다. 나중에 그녀가 모든 책임을 지려 했다는 사실조차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황정필과 김도윤은 이 소문들을 짜깁기 하여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뒤섞어 서지수 소장을 부하의 죽음을 발판 삼아 승승장구한 냉혈한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현재 개혁 정책들마저 과거의 과오를 덮기 위한 위선적인 이미지 메이킹일 뿐이라고 몰아붙였다. 보고서는 육군본부 감찰실에 보내는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날 준비를 마쳤다. 황정필은 완성된 투서 파일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지수 당신의 날개는 이제 곧 꺾이게 될 거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군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행위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쏘아 올린 화살이 자신에게로 다시 날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투서를 보내기 전 황정필은 마지막으로 서지수 소장의 의중을 떠보기로 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거나 혹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정기 업무 보고를 핑계로 사령관실을 찾았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고를 마친 황정필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말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령? 서지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최근 사령관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들로 인해 부대 내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합니다. 지금처럼 자유와 소통만을 강조하다가는 유사시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원을 빙자한 경고이자 협박이었다. 자신의 방식을 거두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서지수는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나지막이 웃었다. 황 중령님. 중령님이 생각하는 군대다움이란 무엇입니까? 부하들을 두려움으로 통제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군대다움입니까? 그것이 군의 본질입니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조직이 바로 군대입니다. 틀렸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 연병장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체력 단련에 한창이었다. 지금 저기서 뛰고 있는 저 젊은이들은 우리의 아들이고 동생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장기말이 아닙니다. 각자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 두려움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21세기 강군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다시 황정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중령님의 우려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잘 압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것 같아 불안하시겠지요. 하지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의 방식에만 얽매여 있다가는 우리 군 전체가 도태될 뿐입니다. 중령님 같은 유능한 분이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설득이자 조언이었다. 하지만 황정필의 귀에는 오만한 설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황정필은 김도윤과 함께 인적이 없는 PC방을 찾았다. 군 내부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미리 준비해둔 대포 이메일 계정으로 그들은 육군본부 감찰실에 익명의 투서를 발송했다. 파일이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 황정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며칠 뒤 그의 예상대로 육군본부에서 감찰관들이 파견되었다. 군수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감찰관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지수 소장의 집무실이 아니었다. 그들은 곧장 황정필 중령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군수운영처 작전장교 황정필 중령 맞으십니까? 차가운 표정의 감찰실 소령이 물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황정필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정필 중령의 군납 비리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중령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와 사무실의 모든 서류는 압수하겠습니다. 황정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군납 비리라니, 금품 수수라니.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씌워진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잘못됐소.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감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부하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멸과 조소가 섞인 시선들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순간 황정필은 깨달았다. 자신이 서지수를 향해 쏘아 올린 화살이 누군가의 농간에 의해 방향을 틀어 자신의 심장에 박혔다는 것을. 이것은 함정이었다. 황정필 중령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자택에 연금된 그는 속수무책으로 조여오는 감찰의 포위망에 갇혔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다. 군수업체 대표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의 입출금 내역, 그리고 업체 대표의 일관되고 상세한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감찰관들은 그의 항변을 유죄를 피하려는 발악으로 치부했다.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것이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쌓아온 명예와 자부심이 진흙탕에 처박혔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의 불신이었다. 아내는 당신 정말 아니에요? 라며 눈물로 물었고 사관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 완벽한 고립감과 절망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이대로 끝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내 군 생활이,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의 눈에 장식장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K5 권총이 들어왔다. 6.25 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평생 명예롭게 간직했던 권총이었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권총을 손에 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깼다. 황정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다. 마지못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 서 있었다. 서지수 소장이었다. 그녀는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혼자 서 있었다. 사령관님께서 여길 어쩐 일로? 황정필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지금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추락을 비웃으러온 것인가? 꼴 좋다고 비웃으러 오셨습니까? 소원대로 제가 무너지는 꼴을 보니 만족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괴감으로 떨렸다. 서지수는 그의 격한 반응에도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을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내려놓으시죠,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어리석은 생각 마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까? 나는 끝났소. 당신이 보낸 투서 때문에 시작된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 이건 나를 겨냥한 함정이야. 알고 있습니다. 서지수의 대답은 의외였다. 중령님이 무고하다는 것, 그리고 정교하게 짜인 함정에 빠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중령님을 돕기 위해서. 황정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숙적이 이제 와서 돕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나를 돕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 내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투서를 보냈단 말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소리쳤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지수는 여전히 차분했다. 중령님이 보낸 투서가 감찰실에 접수되었을 때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령님에 대한 투서가 또 들어왔죠. 너무 시기적절하고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황정필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권총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대체 왜 나를 도우려는 거요? 황정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휘관은 자기 부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그 부하가 나에게 칼을 겨누었다 할지라도 그가 억울한 함정에 빠졌다면 구하는 것이 지휘관의 책무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당신과 나의 갈등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순간 황정필의 단단했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상명하복과 위계질서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서지수의 말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서지수 소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감찰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시간을 벌었고 황정필은 자택에 칩거한 채 서 소장이 가져다주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군수업체 대표와 만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다. 이 사진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황정필이 돋보기로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제가 즐겨 입는 양복은 맞지만 저는 이 넥타이를 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시계, 저건 제 것이 아닙니다. 체형이나 걸음걸이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저는 걸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버릇이 있는데 사진 속 인물은 등이 약간 굽어 있습니다. 서지수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있는 지인을 통해 사진의 정밀 분석을 비공식적으로 의뢰했다.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가 돌아왔다. 사진은 위조된 것이었다. 황정필과 닮은 대역을 고용해 연출한 사진에 얼굴 부분만 황정필의 다른 사진에서 가져와 정교하게 합성한 결과물이었다. 다음은 차명 계좌였다. 돈이 입금된 날짜들이 이상합니다. 황정필이 자신의 수첩과 입금 내역을 비교하며 말했다. 첫 입금이 이루어진 7월 15일, 저는 합참주간 도상훈련 참가로 일주일간 통제구역에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물론 은행 업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입금 날짜인 8월 2일은 가족과 제주도 휴가 중이었고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하지만 감찰실은 그의 주장을 묵살하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알리바이를 무시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증거였다. 범위가 좁혀지는군요. 서지수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는 첫째, 중령님과 닮은 대역을 구할 수 있고 정교한 합성 사진을 만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중령님의 상세한 개인 일정과 동선을 꿰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감찰실에 압력을 행사할 만큼 군 내부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과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황정필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김도윤 소령입니다. 중령님과 함께 저를 끌어내리려 했던 그 보급과장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서 사령관님에 대한 투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소령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수는 없습니다. 그의 뒤에 더 큰 배후가 있을 겁니다. 그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뒤를 봐줄 수 있는 인물 중령님, 과거에 군수 분야에서 누군가와 심하게 척을 진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비리 조사를 해서 옷을 벗겼다거나. 황정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2년 전 그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었다. 그는 당시 군수 분야의 실세였던 박성철 준장의 방산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직속상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감찰에 보고했다. 결국 박성철 준장은 불명예 전역을 해야만 했다. 박성철. 전 준장 박성철입니다. 그는 전역하면서 제게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복수심에 불타는 전직 장성 박성철과 진급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찬 김도윤 소령의 결탁. 박성철은 외부에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판을 짜고 김도윤은 내부에서 황정필의 정보를 빼내고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실행책 역할을 한 것이다. 황정필이 서지수 소장을 공격하려던 계획은 그들에게 황정필을 제거하고 동시에 군수사령부를 혼란에 빠뜨릴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지수 소장은 국군방첩사령부에 근무하는 동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사적인 부탁이 아닌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비리 사건에 대한 정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가 제공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방첩사는 박성철 전 준장과 김도윤 소령의 통신 기록 및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박성철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자금이 김도윤 소령의 내연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취 파일도 확보되었다. 녹취 파일에는 황정필을 함정에 빠뜨리고 성공하면 김도윤의 진급을 보장해주겠다는 박성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서지수 소장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독대를 신청했다. 그녀는 참모총장 앞에서 사건의 전말과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보고했다. 참모총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즉시 감찰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하고 군검찰에 박성철과 김도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명령했다.
그날 저녁 황정필은 김도윤 소령을 따로 불러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였지만 그는 애써 평소처럼 태연한 척 연기했다. 김소령. 아무래도 나는 끝난 것 같네. 자네라도 잘 돼야지. 황정필이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건넸다. 김도윤은 내심 기쁨을 감추며 위로하는 척했다. 힘내십시오, 중령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진실? 하하, 진실 따윈 없어. 힘 있는 놈이 만드는 게 진실이지. 황정필은 김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자네를 믿었네. 자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썩어빠진 군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었어. 김도윤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황정필의 눈빛이 너무나도 깊고 서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야, 김소령. 박성철 장군 그분은 잘 지내시는가? 그 한마디에 김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정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군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김도윤 소령, 직권 남용 및 무고, 금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는 김도윤을 바라보며 황정필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한때 동지로 믿었던 부하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다. 며칠 뒤 황정필 중령에 대한 모든 혐의는 벗겨졌다. 군은 공식적으로 수사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에게 사과했다. 황정필은 자신의 사무실로 복귀했다. 책상은 그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황정필이 아니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지수 소장이 조용히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습니다. 황정필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료니까. 서지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진짜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동료들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어떻게 조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가입니다. 황정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옳았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규율과 원칙은 부하들을 통제하기 위한 칼날이 아니라 모두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얼마 후 군 상부의 인사 발령이 발표되었다. 황정필 중령은 제3군단 예하 강원도 인제의 제12보병사단 보급 수송대대장으로 발령받았다.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지만 부대 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휘체계의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 하지만 황정필은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제로 떠나기 전날 그는 사령부 연병장을 마지막으로 거닐었다. 저 멀리 서지수 소장이 젊은 장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대화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황정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군수사령부를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새로운 부임지에서 그녀에게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을 실천하리라 다짐했다. 차가운 강원도의 바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한 사람의 변화는 미약할지 몰라도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군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그는 이제 믿었다.